네, 268페이지 한번 볼게요. 268쪽이고 이제 학습 자료 대신에 그냥 이제 책을 중심으로 볼 거예요. 최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고 선생님과 같이 한번 훑어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수나라, 당나라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송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당이 망한 이후에 교과서 보시면은 당이 망한 이후에 중국에서는 이제 당나라 말기에 등장했던 절도사들 기억하시죠? 각 지역의 지방의 변경, 국경 지방을 알아서 잘 다스려라 했던 절도사들이 각각 이제 나도 잘났다, 너도 잘났다 서로 나라 세우고 난리가 납니다. 그 분열기가 바로 그 유명한 5대 19. 5대 19 여기 왼편에 설명이 돼 있죠. 5대 19. 당이 망한 이후부터 등장했던 5개의 왕조, 10개의 짤짤한 나라들을 말합니다. 네, 이 중에서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된다는 거죠. 조광윤이 한마디로 송나라 태조입니다. 그러니까 송나라를 세운 게 960년이면 우리나라는 이때 무슨 나라예요? 그죠? 우리나라는 이때 고려 시대입니다. 그죠? 중국이 이제 다시 통일이 됐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 한국사 할 때 고려 파트 할 때 광종이 과거제를 시행했다 했었잖아요. 그죠? 광종이 과거제를 시행할 때 후주에서 온 누구의 건의를 받았댔죠? 기억하시나요? 후주에서 왔던 쌍기 사람 이름이죠. 근데 이 후주에서 왔던 쌍기라는 사람이 바로 이 5대 19 시대의 사람이에요. 5대 19의 후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조광윤이 송을 세웠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광윤, 즉 송태조는 여러 가지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문치주의를 내세웠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문치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조광윤 자체도 군사 세력을 바탕으로 성장을 했고 이제 너무 많은 혼란기, 전쟁을 겪어서 이제 전쟁이 지긋지긋했겠죠. 그래서 전쟁 더 이상 칼 쓰지 않고 글로 다스리겠다. 그리고 자신의 출신이기도 했던 절도사들 먼저 힘을 빼줘야 되겠죠. 절도사의 권한도 당연히 약화시키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과거제를 개혁했다는 거죠. 과거제를 개혁해서 황제의 권한을 강화했다. 그래서 중요한 과거 단계가 하나 생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전시예요. 전시. 전시는 시험시 저는 황제 앞에서 나와서 시험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황제가 최종 시험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찍어줘야지 황제가 나를 뽑아줘야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보시면 유교적 지식을 갖춘 새로운 관료층, 지식층 우리가 사대부라는 단어를 쓰죠. 송나라 때 사대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미 우리가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 이런 얘기 들어봤죠. 사 플러스 대부 선비이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사대부 이렇게 쪼개서 얘기합니다. 사대부. 자 가볼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전쟁을 너무 피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군사력은 당연히 약화된다는 거죠. 게다가 너무 관료를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이 관료들을 너무 많이 뽑으면 당연히 이제 월급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게다가 이제 전쟁을 피하기만 하고 주변 국가하고 트러블은 없게 하기 위해서 누가 시비를 건다. 다른 나라가 주변에서 시비를 건다. 그러면 그냥 이제 돈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쟁할 마음이 없던 주변 국가들까지도 가서 한번 시비 걸어봐. 그럼 혹시 모르니까 한번 걸어봐.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보게 되죠. 결국에는 보시면 여기 그 말이 나와 있어요. 관리 유지, 군사 유지 비용도 크게 증가되고 각 나라의 다른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는 대가로 온갖 돈을 갖다 써야 돼서 돈이 이제 부족합니다. 나라의 재정이 안 좋아지죠. 신종은 이제 송나라의 왕이에요. 진짜 중요한 사람인데 왕한석을 등용해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했으나 기존의 관료들은 당연히 왕한석이 하는 게 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다 실패가 됩니다. 결국에는 금나라는 우리 한국사 할 때도 이미 배웠죠? 무슨 족? 그죠? 여진족의 침략으로 화북이라는 것은 황하강 위쪽에 북쪽에 원래 중국 사람들 한족들의 터전이었죠. 전통적인 중국 땅 화북을 빼앗기고 양쯔강 여러분 지금 교과서는 양쯔강이라고 되어 있지만 앞으로 만나는 대부분의 교과서는 양쯔강이 아니라 창장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고 저번에 드렸던 것 같아요. 창장강, 양쯔강, 창장강 같은 강입니다. 그러니까 창장강 이남, 창장강 아래쪽으로 수도를 옮겼어요. 그래서 이전의 송은 북쪽에 있었는데 이제는 남쪽으로 갔죠. 그래서 이제 남송이라고 부릅니다. 1127년 12세기입니다. 우리나라 역시나 고려 시기고
아마도 이자겸의 남 정리하고 막 그럴 때예요. 그래서 이 남송하고 비교해서 이전의 송을 북송이라고 불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북송. 그러니까 왕안석, 신종이 있었던 이 시대는 당연히 북송의 시대라고 보셔야겠죠. 이 개혁할 수 있었던 기회였고 이제 실패했다. 밑에 보시면 탐구 문제 있습니다. 송의 과거제는 관리로 이제 자리를 잡는 가장 중요한 루트잖아요. 근데 과거의 마지막 단계가 황제가 뽑아줘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황제권 기여에 강화합니다. 기여했다. 황제권 강화에 기여했다. 넘어갈게요. 269쪽. 송나라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 문치주의 그리고 왕안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송나라는 아주 잘 삽니다. 경제력이 아주 좋아요. 남쪽으로 도망가서 남송으로 가서 이렇게 분위기는 이제 안 좋았을 수 있지만 한족의 그 고도로 발달됐던 농경 기술 이런 것들을 남쪽에 이제 한마디로 전파하게 되는 거죠. 송대 때는 더 잘 삽니다. 북송 때보다 더 잘 살아요. 부자예요. 자, 보시면 개간사업, 땅을 고치는 거죠. 개간사업 본격화되고 모내기법. 너무 유명하죠. 모내기법 모르는 사람 없겠죠. 그래서 강남, 여기서 강남이란 건 양쯔강 아래 강남을 얘기합니다. 강남 지역이 최대의 쌀 생산지가 됩니다. 원래 강남 지역은 그렇게 농사 짓기에 적절한 땅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한족이 내려가서, 중국 사람들 내려가서 이 지역을 고쳐버린 거죠. 좋은 땅으로. 게다가 이때 또 들어온 게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수확이 많이 된다. 수확이 많이 되는 이제 새로운 품종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참파벼라고 하거든요. 네, 아무튼 새로운 품종도 들여오고 벼농사를 짓고 난 땅에 보리도 심으면 돼요. 그걸 2번 농사짓는 데서 이모작이라 하거든요. 아무튼 간에 농업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죠. 제가 이제 춘추 전국시대도 또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농업 생산량이 무조건 일바입니다. 제일 먼저. 농업이 먼저 된 다음에 상업 있고 수공업 있다. 이 말을 했었던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농업 생산량이 잘 된다. 그럼 그 다음 나올 말은 뻔하죠. 장사하겠죠. 그죠? 그래서 상품 작물. 이거는 내가 먹으려고 키우는 게 아니고 갖다 팔려고 키우는 거. 상품으로서 내가 열심히 키웠다. 대표적인 게 감귤이나 차예요. 차. 그리고 대상이 큰 상인들은 각 지역의 유통 돌렸다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시장까지. 이게 되게 비슷하게 흘러가는 그 느낌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쭉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그림이 하나 나와 있네요. 모내기법의 보급으로 노동력이 절감된다. 그래서 생산량은 늘어난다. 대신 모내기법은 여러분도 모내기 하는 거 이제 TV에서 봤겠죠? 논에다가 물을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물을 이제 깔아놓잖아요. 모내기의 가장 큰 문제는 만약에 가뭄이 들어서 물이 부족하면 망해버립니다. 일단 물만 확보하면 수확량이라든지 노동력 감축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아주 큰 도움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내기법이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노동 힘을 많이 좀 안 들여도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김매기 하는 거. 김매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김매기가 뭐냐면 이렇게 안 좋은 잡초 같은 거 제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노동력을 아낄 수 있었거든요. 좋았어요. 넘어갈게요. 게다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보면 송대에는 석탄 사용이 보편화됐대요. 그래서 이 석탄은 화력이 좋죠. 그래서 뭘 만들어내는 각종 수공업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쭉 넘어갈게요. 계속해서 돈 잘 벌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수도 이야기도 나오네요. 북송의 수도 카이펑하고 남송의 수도 항저우는 거대한 무역 도시가 됐대요. 여기 보면은 인구가 이때 이미 1억을 넘게 됩니다. 장난 아니죠. 여기 보면 지폐도 있습니다. 이제 동전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또 이제 동전 만들려면 당연히 재료가 필요한데 재료도 한정이 되잖아요. 아깝잖아요. 그걸 아끼기 위해서 종이를 사용하게 되는데, 종이를 쓰니까 이동하기도 편했던 거예요. 동전은 일단 무겁잖아요. 그죠?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밑에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청명상하도. 청명상하도는 달이 밝아서 밝아진 거예요. 달이 밝아서 잘 밝아진 것을 위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다 보면서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송나라의 발전된, 즉 상업으로 아주 번성한 모습을 그렸습니다. 넘겨볼게요. 270쪽.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다른 지역하고 계속 교류를 했대요. 심지어 다른 나라하고도 했대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도 있네요. 고려, 그죠?
진짜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이제 송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문치주의, 왕한서, 그리고 경제 잘 나갔다. 그리고 하나 더 성리학입니다. 성리학. 성리학 정말 정말 너무 중요하죠. 우리나라하고도 당연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 기존에는 경전 자체의 글자 하나하나 해석에 집착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 보시면 두 번째 줄 이거 중요해요. 우주와 인간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게 바로 성리학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의 도리와 군신 간의 의리를 중시해서 송의 통치 이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발전시킨 학자가 바로 왼쪽에 있는 주희입니다. 그래서 주희를 공자, 맹자처럼 그냥 이게 끝에 자를 붙여 선생님, 마스터의 개념으로 자, 주자라고도 합니다. 주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자 성리학, 주희 성리학 이런 말 써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또 있네요. 송나라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또 서민 문화입니다. 송나라 때부터 서민 문화라는 게 생겨요. 서민은 여러분이 아는 그 서민이 맞고요. 일단 문화를 즐기고 뭔가를 향유하려면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먹고 사는 것도 해결이 안 됐는데 문화 생활을 한다? 이거는 불가능하죠.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문화가 있겠어요. 그래서 송나라가 경제력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일반 서민들도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됐다. 문화 생활이 가능하다. 그리고 송 이후부터는 이게 계속해서 이어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우, 여기 정말 중요한 거 있네요. 계속 중요하다고 하지만 송의 3대 발명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죠? 3대 발명품 바로 화약, 활판, 인쇄술, 나침반입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송의 화약은 이슬람 세계를 거쳐서 유럽에 전파해서 기사 계급을 망하게 했답니다. 그죠? 기사 계급의 이제 전투는 여러분 뭐 이게 미디어에서 보셨겠지만 일단 몸이 좀 가까워야 돼요. 칼이 닿아야지 뭘 싸우든지 찌르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사 계급이 이제 필요 없어진 이유는 바로 화약 때문이에요. 화약은 멀리서도 화약 달아가지고 이제 발사하면은 이제 전쟁이 가능하잖아요. 이제 전투가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사 계급은 그냥 뭐 그닥 쓸모가 없게 되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활판 인쇄술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역시 이제 책을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이거를 지식을 전파시키는 거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서양에 있어서 무슨 종교 개혁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또는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에서 인쇄술은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나침반도 진짜 중요하죠. 왜? 여기 보시면 이슬람 상인들 유럽에 전해서 원거리 뭐예요? 원거리는 멀 원자예요. 거리가 먼 지역에 이제 장사하러 가는 거 그리고 새로운 항로로 개척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답니다. 당연하죠.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지 다른 나라를 가든지 말든지 하죠. 그래서 나침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역사에서 이 송나라 발명품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270쪽 하고 있죠? 일단 1번 보시면 활판 인쇄술은 기존 인쇄술의 단점을 어떻게 개선시켰겠어요? 기존 인쇄술을 하나하나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활판 인쇄술은 필요한 글자를 여기 보면 판같이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씩 넣는 거예요. 그래서 판에다가 이제 글자를 하나하나씩 넣어서 여기 위를 인쇄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책을 만드는 속도 겁나게 빨라지고 책을 만드는 비용도 줄어들고 책을 만들어야 되는 인력 쓰는 것도 당연히 줄일 수 있죠. 엄청나죠? 2번은 방금 입으로 다 설명했어요. 넘어갈게요. 271조. 와우. 갑자기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고려할 때 나왔던 민족이 사실은 요라는 나라예요. 요는 나라인데 요는 누구의 나라였죠? 거란의 나라입니다. 거란 하면 고려, 서희, 강동, 육주 막 이런 거 기억이 났으면 좋겠네요. 그죠? 양규, 뭐 강감찬, 귀주대첩 생각이 나셨으면 하고 서하의 경우에는 탕구트족의 나라입니다. 탕구트 민족 이름이에요. 이원호라는 이제 사람이 만든 거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당이 멸망한 이후에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서 거란의 야유라복이는 그 이름이에요. 야유라복이라는 사람이 세력을 키워서 나라 이름을 이오우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화북 지역에 연운 16주를 달라고 했다는데 갑자기 말이 어려워지죠.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입니다. 와우 나왔네요. 우리나라는 현재 고려 맞죠? 근데
이 화북 지역 아까 그 황허강 있는 쪽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 지역 바로 여기가 연운 16주. 우리가 아는 베이징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그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도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 자세히 보시면 만리장성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요게 만리장성이잖아요. 그죠? 만리장성. 네, 만리장성의 안쪽으로 들어온 안쪽으로 이민족, 중국 사람 한족이 아닌 이민족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연운 16주입니다. 연운 16주라는 그 지역 이름이에요. 16개의 주가 있다고 해서. 네, 이 연운 16주를 이제 거란이 차지하면서, 즉 요가 차지하면서 송나라하고 이제 굉장히 많은 트러블이 발생하게 되죠. 이 땅을 놓고 굉장히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눈싸움도 하고 돈도 많이 쓰게 되어 있대. 일단 넘어가 볼게요. 여기 이 말 있네요. 우리나라 고려에도 세 차례나 침입했다. 근데 고려는 이걸 다 죄다 막아내 버렸죠. 그죠? 천리장성 쌓고 개경이나 뭐 나성 쌓고 막 그 얘기 나왔었죠. 그래서 고려는 다 막아내 버렸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고려하고 이제 거란하고 송나라의 그 힘의 그 균형이 맞아 버렸죠. 그죠? 힘의 균형을 맞췄던 그 얘기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보면 탕구트족의 나라는 바로 여기예요. 여기 서하. 서하는 이제 가운데 껴가지고 중국하고 서쪽하고 연결해서 동서무역, 동쪽과 서쪽 무역을 중간에 껴가지고 돈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서하로 중국 공주가 이제 시집을 가야 하고 그러기도 했어요. 보시면 발해와 요의 지배를 받던 여진족. 여진족은 이제 항상 중간에 좀 껴 있었는데 아구다라는 것도 사람 이름이에요. 아구다가 부족을 통일하고 세운 나라 이름이 바로 뭐다? 그죠? 금이었죠. 금. 금이란 나라 세웠고 금은 여기서 보시면 금의 지도가 안 나와 있네요. 근데 금은 여기 오른쪽 요 동네거든요. 요 동네에 이제 금이 생기는데 이 금이 송하고 손을 잡고 요를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요가 망했어요. 요 망한 이후에는 금이 더 무럭무럭 성장해서 이제 송을 공격해서 송을 곤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송이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남송으로 가게 되는 이유가 다 금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 말이 어렵죠, 여러분. 이게 한 번 듣고는 이게 바로 이해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그런가 보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고등학교 가셔서 혹시 동아시아사나 세계사를 보시게 된다면 이 부분은 진짜 특 A급인데 일단 무슨 뜻인지 한번 볼까요? 한족이 살던 지역까지 지배하게 된 요와 금, 즉 여기까지 내려와 버리니까 자신들이 원래 살던 스타일대로는 중국을 다스리는 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나눠서 통치를 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 한족이 워낙에 문화 수준이 높다 보니까 그냥 막 밀고 들어오면 그냥 중국 사람화, 동화돼 버립니다. 자신들의 뿌리를 잃어버리죠. 대표적이었던 게 북이었죠. 북이 기억나요, 여러분? 수나라 당나라 나오기 전에 북이 5호 16국 북이가 통일했다. 그때 그 북이거든요. 북이가 중국 땅에 들어온 이후에 자신들의 그 전통적이었던 선비족의 기상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여진과 거란은 겁나 노력을 해요. 자신들의 전통과 제도를 이제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문자예요, 문자. 거란 문자, 여진 문자. 이런 문자와 말을 지켜야지 자신들의 문화를 지킬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 일제강점기 때 역사와 우리 말, 우리 글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잖아요. 민족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등장한 거는 여러분 다 아는 칭기스칸의 몽골, 그러니까 원나라 얘기 나오네요. 보세요. 몽골족도 이 불안한 상황에서 성장을 무럭무럭 하고 있었대요. 대표적인 인물이 테무친이죠. 테무친 자체가 이제 철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강하다 이런 뜻인데 몽골족을 통일하고 칭기스칸으로 추대가 됐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그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위대한 군주, 위대한 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큰 제국을 세웠는데 보시면 아까 나왔던 서하를 다 이제 공격하고 주변 땅도 이제 막 넓혀 갑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굉장히 넓은 땅을 대제국을 건설하죠. 여기 보면 우리 배웠던 거 있어요. 아바스 왕조 우리 배웠거든요.
기억을 할란가? 탈라스 전투하고 막 이런 얘기할 때 나왔었습니다. 보시면 궁금해요. 몽골이 전쟁을 잘했던 건 여러분도 아실 것 같은데 일단은 말 타는 말 위에서 생활이 가능할 정도였다. 굉장히 빨리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천호제. 군사 1000명을 소집할 수 있는 기본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군사 단위이자 행정 단위. 몽골을 최정예 부대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일단은 굉장히 빠르고 잘 싸우고 그리고 군사 조직이 굉장히 엄격해요. 군율을 굉장히 잘 지켰고 그리고 일단 약탈한 물품이 생기면 똑같이 잘 나눕니다. 공동으로 분배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교과서에서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 자신들이 제작한 수레, 뭐 투석기, 그러니까 돌 던지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들여왔던 고급 기술들을 굉장히 잘 소화를 해서 전쟁하는데 굉장히 활약을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이슬람 상인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요. 제국을 건설하는데 이슬람 상인들은 장사를 하면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세계의 군사적인 사항, 지리 정보 이런 것들을 다 꿰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이슬람 상인들이 몽골에게 좋은 정보, 고급 정보들을 많이 갖다 주죠. 그리고 나서는 몽골이 이제 큰 제국이 건설된 이후에는 이슬람 상인들이 굉장히 좋은 자리를 이제 받게 되죠. 넘어가 볼게요. 자, 쿠빌라이 칸 세조는 대도로 옮겨 북호를 원으로 바꾸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죠? 1271년 이때 이제 원으로 바뀌는데 쭉 보시면 남송마저 정복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통일하 중국 역사상 최초로 유목민족이 전 중국을 지배하게 된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제 칸이에요. 칸이 가장 높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책을 읽다 보면 킵차크 한국, 일한국, 차카타이 한국, 무슨 한국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왼쪽에 보시면은 이거죠. 한국. 뭐 한국 왜 이렇게 많지? 우리나라인가?가 아니고요. 이거는 칸의 국가라는 뜻입니다. 칸의 나라. 그래서 이제 한자어로 바꾸면 가까운 한자가 한이에요. 한. 그래서 한국이라고 사실은 칸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죠. 여기 보니까 비잔티움도 있네. 비잔티움 공부했었죠? 그죠?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나라 때는 이미 그 이전에 송 때 만들었던 서민 문화가 더 당연히 발전하겠죠. 그리고 원 역시 굉장히 국제 교류가 아주 활발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제 발전이 있겠고 라마교라는 이제 불교가 티베트 스타일 불교 라마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라마교가 점점 이제 국가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굉장히 이제 문제를 좀 일으키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보시면 만리장성 북쪽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해서 우리가 이 북쪽으로 올라간 원나라를 북원이라고도 해요. 북원. 여러분 기황후라고 아세요 혹시? 기황후? 기황후라고 이제 드라마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고려에서 몽골로 잡혀갔던 이제 공녀 중에 이제 기씨가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황후가 되면서 이제 권력을 장악을 하죠. 그래서 그 집안이었던 기철 이런 사람들 공민왕 하면서 다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북원 시절을 말합니다. 북원 즉 여기 말레이에서 밀려난 이후 북원 시절의 기황후예요. 그러니까 공민왕이 개혁이 가능했던 그 국제적인 배경에서도 원나라가 이제 그 예전처럼 최전성기는 이미 끝났다. 이제 끝나는 끝물이었던 것도 사실은 반영이 되는 거죠. 자 넘어가 볼게요. 밑에 보시면 왕이 이제 원의 통치 방식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별표 해보세요. 원의 신부는 당연히 몽골인이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목인은 재정과 경제, 또 돈이네. 재정과 경제를 담당하는데 이슬람교를 믿거나 아무튼 간에 서역인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한인은 여진, 거랑, 고려, 금의 지배를 받은 한족이에요.
밑에 보면 남인은 뭐냐면 남송 사람입니다. 남송. 남송을 가장 바닥에 깔아버린 이유는 끝까지 말 안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족 중에서도 남송 사람들을 남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단계로 나눠서 가르치 아주 차별을 심각하게 합니다.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여기 나왔네 답. 몽골 제일주의. 일단 몽골이 최고야. 근데 대외 정복 전쟁. 바깥을 정복할 때 협력한 정도에 따라서 각 민족을 차별 대우했다.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차별 대우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잘 협조를 했다. 그러면 좋은 자리 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생목인. 협조 안 했다. 괴롭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남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말 나오죠. 원에 끝까지 저항했던 남송이는 관직에 거의 어릴 수도 없고 어쩌고저쩌고 매우 힘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답 한번 맞춰볼까요? 서역 각지에서 서쪽 지역 각지에서 온 각양 각색의 제색목인입니다. 모두 제자 쓴 거예요. 몽골의 군사행정, 특히 돈, 중요한, 요직이란 건 중요한 자리란 뜻이에요. 누구예요? 그죠? 색목인이죠. 이번도 있다. 원이 각 민족을 차별대응 기준. 아까 뭐라 했어요? 그죠? 이거죠. 대외 정복 전쟁 때 협력한 정도에 따라서 차별대우한다 했죠. 이게 기준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74. 간단히 한번 볼게요. 일단은 겁나 다 연결돼 있죠? 역참. 여러 번 나온 단어여서 뭐 모르지 않을 것 같고 역참이 잘 만들어졌다. 관리나 군대가 잘 이동할 수 있었고 심지어 상인들, 선교사들까지 학자들도 왔다 갔다 했다. 서역하고 계속 거래를 합니다. 마르코 폴로는 정말 유명하죠. 마르코 폴로.